새정치민주연합이 비리 혐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진들의 살신 성인을 요구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공천 기준이 강화되면서 당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용우 원광대 초빙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돌려가면서 좀 발표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먼저 혁신안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 주십시오. 또한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우리 당을 이끌었던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 주십시오. 하급심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부적격자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입니다. 우리 당에게 관용 없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게 요구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지막 혁신안이자 인적 쇄신안을 핵심인데 사실 내놨습니다. 네. 장 교수님, 네. 사실 혁신위원회가 이름을 거명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다 거명한 걸로 봐야 되는데 네.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결국은 칼을 대다 보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야당의 혁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정당의 대표라든가 정당으로서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향해서 어쨌건 당의 분란을 극복을 하고 당을 쇄신해서 국민들에 어필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것을 어제 문재인 대표도 집에서 이렇게 여러 모임을 하면서도 혁신 사람 죽인다고 그런 말까지 이제 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정말 이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같고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당의 혁신 방향이 당내 화합이냐 분열이냐 이거에 더 어떤 큰 영향을 끼친가가 앞으로 이제 남아 있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국민들이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했다고 보는데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미비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뭐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은? 저는 뭐 예측을 사실 실명을 거론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예상을 뒤엎고 마지막에 한 방을 먹이고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당 지도부들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계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예. 살신 성인의 어떤 자세를 가져라 이런 일침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안철수 전 대표나 정세균 네. 전 대표, 김한길, 문희상, 이해찬 이런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뭔가를 하는 모습, 사실상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당의 기강이 서는 거죠. 예. 저는 할 말은 했다고 보고요. 이제 처음에 그 김상고 혁신위원장 처음에 사약을 앞에 놓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좀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비노 쪽으로부터 매우 이제 문재인 대표의 오히려 당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다 이런 비판도 많이 들었는데 예. 마지막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방 충분히. 놓고 예. 그리고 떠난다. 떠났다 이렇게 장 교수님, 네. 사실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이제 거명된 사람들의 면면인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안철수 의원, 이해찬, 김한길, 정세균, 문희상 네. 다 이제 백의종분해라, 선당 후사해라. 받아들이면 사실은 좋겠지만 안 받아들이면 결별 수술을 받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뭐 혁신위에서 하는 것이 2007년도 대선을 실패하고 그 이후에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들이 모범적으로 보여라. 열세 지역이라는데 열세 지역이 부산이 열세 지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열세 지역이면 대구 경북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 이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거명했다는 것은 국민의 정당, 공당으로서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실명을 거론해서 사실 이런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식 아닙니까? 정치적 사망 선고다. 네, 정치적 사망 선고를 혁신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상 어떤 체계적이나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미비한 반면에 지금 마지막에 인적 쇄신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고 상상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어떤 당의 앞으로 나갈 인적 쇄신의 가이드라인을 지도부와 같이 협의해서 저는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지금 출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가 했는데 출마가 혁신의 혁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시스템에 맞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러나 혁신에서 인위적으로 당의 해당형이 그러면 누가 해당형이고 누가 해당형이가 아니냐. 그것도 나중에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당 지도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해서 관련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름을 거명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인데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들으면 일단은 결정을 않겠다, 남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난번 혁신안 통과시킨 데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도 지금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혁신안에서 안철수 의원의 어떤 얘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 부패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공천을 주지 말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반영한 측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주리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명분을 좀 뺐고 그리고 이 큰 틀에서 우리가 혁신을 던져놨으니까 같이 좀 잘 화합해서 가자라고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경태 의원은 마지막 혁신을 발표하면서 조경태 의원은 듣기에는 아예 공천을 주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한 명을 콕 집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사실 그동안에 옳은 얘기도 꽤 많이 했어요. 쓴소리도 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의 얘기는 포용을 해야지 그동안에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마치 이게 무슨 해당 행위라고 해서 잘라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혁신 마지막 발표한 것은 좀 그게 좀 과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비리 하급심에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은 공천 신청도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뭐 누구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등등 여러분들이 이미 거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건 아마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교도소 가서 계신 분도 있고 실제로 또 기소된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음 공천에는 신청하지 말라는 메시지 같은데 이게 사실은 큰 파장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 야당의 선명성, 야당이 어떤 도덕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온정주의로 흘렀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한명숙 전 의원 같은 경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감싼 것에 대한 역풍이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 아예 그럼 김상곤 위원장은 아예 더 세게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더 이제 그 아예 공천 신청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큰 파장이 있고 자칫하면 이게 신당 밖에서 지금 밖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있는데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혁신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는 오히려 이 혁신이 어떤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문재인 안철수 의원 부산 출마인데 문재인 의원이 지난 총선 때도 부산 지역을 고집함으로써 그때 당시에도 서울로 출마하라고 했는데 부산 지역을 고집함으로써 낙동강 벨트를 먼저 지키겠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는 왜 낙동강이냐 전국적으로 해야지 대선 후보가 그러면 되겠냐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난 대선 때도 의원직을 가지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를 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5% 정도 뺏겼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불출마를 선언한 대표가
혁신위에서 이것을 출마를 종용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당을 떠나지는 못할 겁니다. 문재인 대표와 같이 끝까지 동고동락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하고 다시 도움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경쟁적 협조 관계. 경쟁적 예. 협조 관계인데 새정치를 내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철새가 무슨 새정치냐. 그래서 지금 현재 노원에서 네. 계속 출마를 고집을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지역구를 옮기면 탈당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탈당도 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구도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네. 1심에서 하급심에서 유죄나 기소된 분들은 공천도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호남 쪽에 기반을 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선을 걷다고 봅니다. 같이 가든 따로 가든 이미 하급심에서 그런 것에 대해 공천 배제한 가이드라인을 걷고, 저도 과거에 공심위에 참여를 해보면 이런 가이드라인은 특정 5명, 10명 정도의 목표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놓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다 걸립니다, 이게. 네. 걸리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대구 출마를 하든지 그런 것을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에 지금 선언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요구를 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2014년 17대 총선 때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 적지로 출마하면서 대구 출마를 전격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금 2007년 이후에 지도부가 과연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 출마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혁신안을 마지막에 내놨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걸 수용 안 하면 혁신안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심사숙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네. 심사숙고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대표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그걸 수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표는 정말 살신성이라는 의미로 그거 불출마 선언 거둬들이고 네. 부산에서 출마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처럼 모든 지구가 있는 게 다 그렇겠죠. 백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압박이 되는 것 같고,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죠.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혁신안, 그러니까 그 김상곤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은 선택해서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혁신안이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적 거기는 자유스러운 네.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당 대표를 지냈던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불출마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건데, 다만 문제는 제일 압박을 받는 것은 문재인 대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사실 이번에 혁신위가 마지막 인적 쇄신을 내놓을 때 이른바 운동권 세대 486, 86그룹에 대한 어떤 하방론이라든가 험지, 가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이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그런 좌파 또 혹은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그렇다. 그리고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이동학 혁신위원입니까? 젊은 혁신위원이 86그룹인 이인영 의원에게. 그 의원에게는 좀 더 어려운 그룹대로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운동권 출신을 아마 빼게 되면 정말로 예.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걸 요구하게 되면 지금 새정치연합의 주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요, 당대표 정도를 지낸 분들, 중진들은 그래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재선, 초선, 이런 정도 어떤 사람들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거의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괄해서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운동권 예. 출신들에게 그것까지 강요하기는 조금 김상우 혁신위원장도 좀 쉽지 않았다. 부담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20% 정도 물갈이를 하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의 수준을 저는 20% 정도에 오늘 맞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86, 옛날 86세대를 하방을 시키면 네. 50% 정도 물갈이를 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당이 또다시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분란이 있으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로서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을 어떻게 더 이끌어 가겠습니까? 지금도 너무 힘든 상태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이제부터 실현의 계절이 왔다. 첫째는 부산 지역에 출마했을 때 부산 지역에서 과연 내가 총선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거기서 낙선을 하면 대선 후보도 끝이고, 두 번째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야권 분열이 있었으면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직을 사퇴하면 대표직을 그때 당시 사퇴해서 대선을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지도자들 고생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실현의 길을 이제부터 정치다운 정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대표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시험받게 됐다는 건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새 3대 그 혁신안을 내면서 하나 내렸던 게 낡은 진보 청산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게 86그룹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 주셨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486, 86그룹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비주류의 수장으로서 적어도 당내에 남아있다면 네. 비주류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의 계산으로 봐서는 내년 총선까지 만일 탈당을 하지 않는, 분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주류의 장으로서 있으면서 문재인 대표가 혹시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는 일이 생긴다면 본인이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운동권 중심으로 돼 있는 그 86그룹 중심으로 돼 있는 당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가하고, 또 그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 보여온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나 이제 의식 구조를 보면 본인들끼리 정말로 굉장히 결속이 돼 있고 조금 너무 감싸는 온정주의라고 표현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철수 의원으로 봐서는 공격을 할 거라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있다. 근데 이제 좀 안철수 의원 가지고 보면 어차피 총선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과연 안철수 의원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집어넣는 자기 세력을,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한 전투함에 대선을 앞두고 자기 세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를 보면 과연 안철수 의원이 자기 세력을 여기에 심을 수 있는, 지금 자기 측근들이 지금 다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총선이 지난 다음에 안철수 세력이 과연 당내에서 몇 프로나 남아 있을까, 존재할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고,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는 끝까지 끌어안고 아주 동지적인 관계라고 가고 싶은 것은 싫은 소리를 해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어떤 세력 규합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떨어져 약하다고 보고, 그러나 안철수라는 새정치라는 그런 상징적인 화두, 그것을 앞으로 핵심과 맞물려서 세대교체, 인물교체, 인적 쇄신과 맞물려서 이것을 더 씌우면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엄청나게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여권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춘추관장 보도지원 비서관인데 사실상 사임을 표명을 했는데, 사실상 국회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출마하려고 그만둔 거죠. 지금 뭐 갑작스럽게 출마했다는 것은 뭐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거론되는 것은 대구 북구나 뭐 울진 뭐 고향 쪽으로 내려가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아도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면은 지방에서 그 유권자들하고 스킨십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이 이제 총재가 있고, 그리고 한때는 뭐 이제 뭐 말뚝 맞고 보면 뭐 되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무슨 뭐 대단히 장고를 지냈다고 해서 지방 내려가서 갑자기 당선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서둘러서 지금 결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TK 뭐 이렇게 그 유승민 원내대표 뭐 찍어내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오지 말라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서 대구 물갈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본인의 뜻이 있으면 지금쯤 던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분 이외에도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청와대가 예전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행로를 뭐 취하지 말라 여러 번 뭐 해서 이제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 내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으면서 양대를 걸치고 있으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전광삼 그 춘추관장 사임을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해서 출마할 사람들 빨리 내보내고 이사가 있는 사람들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뭐 일이 잡히겠습니까? 공적인 국가의 일을 하면서도 지역구가 어디가 좋은가 그걸 챙겨야 되니.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120일 전부터고 그리고 공직 후보 사퇴 시한은 60일, 2달 전까지 해도 되는데 방금 말씀 제가 드렸듯이 일과 정치 그리고 이제 출마와는 병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명의 지금 의원 내각 있지 않습니까? 강요들도 12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해줘야 것 된다. 같고 네. 뭐 비서관들도 지금 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전 자기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물갈이 차원에서 정당의 인적 쇄신을 국민들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이 현역 몇 프로냐 그것이 쇄신의 가장 큰 카드가 되기 때문에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본거지에서밖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광주 전남 여기에서 몇 프로의 현역을 탈락시키고 그리고 탈락의 효과를 보려면 다선 의원 중에서 중진을 몇 명을 탈락시키냐 그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이 살려면 어쩌지 집단이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은 어떤 개인이든 거기서는 희생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현실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또 그런 것을 바랍니다. 어떻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관심이 끄는 것이 물론 전광삼 춘추관장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박심이 뒤에 있는 것이냐. 사실 많은 아까 얘기했던 대구 물갈이 그거의 어떤 전초전, 신호탄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관심을 끄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광삼 뭐 춘추관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뭐 정치에 뭐 관심이 쭉 많았었고 거기에 네. 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봅니다. 뭐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우리 정치평론하면서 이것을 해석을 해줄 뿐이지.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래 대구에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느낌으로 해석을 붙이는 것이지 그것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출마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될 우리 교수님도 뭐 앞으로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가족 관계도 엄청나게 소원해 줄 수밖에 없고 가족보다는 유권자한테 더 많이 가서 2시, 3시까지 돌아야 되는 것이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족까지 버려서요. 아니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네네네. 가족도 챙길 수 못. 예, 그만큼 중요시 해야 된다. 네네,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내려가서 표를 얻고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지금이 예전에 뭐 80년대, 뭐 70년대처럼 총재가 있어서 전략 공천하고 내리꼽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새누리당 뭐도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거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더라도 그 뜻을 그런 저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내가 책임질게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뛰도록 해서 살아오면 살아오는 것이지 네. 절대로 본인이 뭐 이 사람을 이런 건 아닌 것 같기 그런 건 때문에 아니다.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물갈이를 하고 싶어도 뛰는 사람이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 청와대에서 뜻이 있는 사람은 내려가서 뛸 수밖에 없다. 거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용인한다 이런 정도지 본인이 전략적으로 뭐 공천하고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저는. 시스템적으로 네.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권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사실은 이제 대권 친박 뭐 다시 결집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뭐 정광삼 관장이 출마를 하고 또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물론 이제 그 친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 분들 가까운 분들이 나가서 많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친박의 그동안에 지금 보면 친박이 많이 상처를 입고 또 번번이 당내에서 투표에도 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가지고 많은 배지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게 마음대로 조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 이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거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그걸 자기 뜻대로 어떤 그 뜻을 이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현재 대통령도 지금 밖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친박이 뭐 강화시키고 뭐 공천권에서 박심을 얻고 공천을 많이 받고 뭐 오픈 프라이머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이 시나리오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쉽지 거다.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에 이번처럼 한 170석 얻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당정청 일체가 돼서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민심은 어떻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러나 대통령의 뜻은 물론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뜻과 같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외교적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안보라든가 이런 데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놓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박근혜 마케팅이 상당히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야권이 앞으로 어떻게 분열이 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곳이 상당히 수도권에서 많이 나올 수도 예. 있겠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맞부딪히는 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역할인데 당대표는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두 대표가 정말 시련에 봉착해 있는 것이 공천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이런 지금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 지역에 8명의 후보가 공천했으면 당 대표 정도의 정치적 캐리어를 가지고 있으면 8명이랑 다 친합니다. 그럼 누구를 대표가 공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서는 할 수 없이 나도 관여하고 싶지 않고 공천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누구도 관여하지 말고 그냥 뭐 당원이나 오픈 포럼을 해서 그냥 결정해주면 대표로서 좋겠다. 왜 다 아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육지책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내 파워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부딪혔을 때 김무성 대표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일정 부분 각을 내서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OX 그런 단계까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아침부터 항상 첫 마디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출구 전략도 저는 모색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 여권 내에 공천 룰을 가지고도 많이 논란이 빚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또 여권이 어떻게 분화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